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이슈와치입니다. 오늘 저희는 뭐랄까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그런 기업이죠. 코카콜라, 티커 KO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코카콜라. 정말 친숙한 이름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코카콜라가 그냥 콜라만 파는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Beverage for Life. 그러니까 평생을 함께하는 음료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더군요. Beverage for Life요? 네, 탄산음료는 물론이고 생수, 주스, 또 커피까지 이 모든 걸 아우르면서 글로벌 종합음료 기업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코카콜라의 사업 방식부터 시작해서요. 재무 상태는 어떤지, 경쟁사 대비 강점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고 또 어떤 위험 요인이 있을지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합 음료 기업으로의 변신이라 흥미로운데요. 특히 저는 코카콜라 하면 역시 그 강력한 브랜드 파워, 이게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을 이끌어 가는지 이 긍정적인 측면에 좀 더 집중해서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네, 브랜드 파워는 정말 인정해야죠. 코카콜라만큼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회사가 또 있을까 싶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화려한 명성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저희가 균형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험 요인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장 현재 주가 수준만 봐도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거든요. 이른바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건데 과연 이게 합리적인 수준인지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확보한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코카콜라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까지 좀 심도 깊게 논의를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비판적인 시각도 중요하죠. 그럼 코카콜라의 비전 그리고 시장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코카콜라는 스스로를 그냥 콜라 회사가 아니라 음료 시장의 선도자로 보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어요. 음료 시장의 선도자? 네, 그러니까 콜라 시장 1등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생수, 주스, 차, 커피. 사실상 우리가 마시는 거의 모든 비알코올 음료 시장 전체를 다 먹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와, 정말 야심찬데요. 그게 가능할까요? 이 거대한 시장을 공략하는 핵심 동력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끊임없는 제품 혁신이고요. 다른 하나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막강한 글로벌 유통망이죠. 유통망은 정말 네, 인정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코카콜라가 경기에 좀 덜 민감한 그런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이면서도 시장에서는 항상 높은 가치,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버리지 포 라이프라는 비전 거창하고 좋아 보입니다. 근데 그 실현 가능성을 한번 따져봐야겠죠. 특히 그 탄산음료 말고 제로 슈거나 RTD 커피, 차, 에너지 드링크 같이 요즘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있잖아요. 네, 고성장 카테고리요. 거기서 연평균 8% 이상 유기적 매출 성장을 달성하겠다. 이건 좀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 아닌가 싶어요. 코카콜라가 보통 자체적으로 내놓는 연간 성장률 가이던스가 한 5에서 6% 정도 되거든요. 자체 가이던스보다 훨씬 높군요. 그죠? 그걸 훨씬 웃도는 수치인데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일까? 전체 비알코올 음료 시장에서 그렇게 의미 있는 수준으로 점유율을 계속 늘려간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거죠. 경쟁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요. 펩시도 있고 다른 로컬 브랜드들도 많고요. 물론 도전적인 목표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코카콜라는 또 다른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바로 고객 생애 가치, LTV와 고객 획득 비용, CAC 측면에서 보면 정말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LTV랑 CAC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98%에 달한다고 해요. 정말 놀랍죠? 98%면 거의 모든 사람이 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고객을 데려오는 데 드는 비용, 이 CAC가 다른 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겁니다. 광고를 조금만 해도 코카콜라 하고 알아보니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일단 코카콜라 브랜드를 한번 경험한 소비자는 스프라이트나 환타, 미닛메이드 주스, 파워에이드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통해서 평생에 걸쳐서 코카콜라의 고객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코카콜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계속 소비하게 되니까요.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니까. 네, 이게 바로 고객 한 명으로부터 평생 동안 얻을 수 있는 총이익, 즉 LTV를 극대화하는 요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마케팅에 돈을 써도 그 효율성이 매우 뛰어나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죠. CAC는 낮은데 LTV는 높으니까요. LTV가 높고 CAC가 낮다. 그 주장은 일견타당해 보입니다.
브랜드 파워가 워낙 막강하다는 점은 저도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요, 이 음료 산업이라는 게 뭐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 사스 같은 그런 기업들처럼 LTV나 CAC를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숫자로 측정하기는 사실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정량화가 좀 애매한 면이 있죠. 네, 그래서 분석 자료에 나오는 매우 높고 안정적인 LTV라던가 CAC를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LTV-CAC 비율, 뭐 이런 표현들은 제 생각에는 약간 좀 정성적이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장이요? 네. 실제로 코카콜라의 마케팅 효율성이 경쟁사인 펩시코나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뛰어난 건지 그걸 보여주는 객관적인 비교 데이터는 사실 좀 부족해 보여요.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마케팅 효율성으로 직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부분은 확실히 정량화에 어려움이 있겠군요. 고려해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코카콜라만의 아주 독특한 사업 모델이죠. 자산 경량화 모델과 재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프랜차이즈 모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코카콜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자산 경량화 프랜차이즈 모델인데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코카콜라 본사는 음료를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배송하는 트럭 같은 그런 무거운 자산들을 직접 소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직접 안 하고요? 네. 대신에 이런 생산이나 유통 기능은 전 세계에 있는 파트너 회사들, 우리가 보틀러라고 부르는 회사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리고 본사는 뭘 하느냐? 브랜드 관리하고 마케팅하고 그리고 아주 수익성이 높은 음료 원액, 즉 농축액을 만들어서 파는 데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는 외주를 주는 거군요. 그렇죠.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거죠. 이 덕분에 코카콜라의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40%에서 50%에 달합니다. 40, 50%요? 와, 엄청나네요. 네. 일반적인 제조업 평균 ROE가 한 15%에서 20% 수준인 걸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수치죠. 이건 코카콜라가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자산 이익률 ROE 역시 9%에서 12% 정도로 양호한 수준이고요. 40%가 넘는 ROE는 확실히 인상적입니다. 정말 대단한 수치죠. 하지만 이 높은 숫자의 이면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면이요? 네, 코카콜라의 부채 비율을 보면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 166%, 2024년 추정치 기준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166%면 꽤 높은 편이네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 높은 ROE의 상당 부분은 이 부채 레버리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라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빚을 많이 내서 수익률을 높였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부채가 많다는 건 그만큼 재무적인 위험 부담도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물론 코카콜라가 워낙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한다거나 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부채 활용 부분은 분명히 고려해야 할 점이네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 모델 자체만 놓고 보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수익 모델이요? 네, 코카콜라 전체 매출의 한 60%에서 70% 정도가 바로 이 농축액 및 시럽 판매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30%에서 35%에 달합니다. 와, 30% 이상이면 정말 높네요. 그렇죠. 완제품을 팔거나 보틀링 사업에 투자하는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한 10%에서 15% 정도인데 그거보다 훨씬 높은 거죠. 이 고마진 사업 구조 덕분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아주 뛰어납니다. 영업 레버리지가 뛰어나다는 건 그러니까 전체 판매량이 조금만 늘어나도 이익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코카콜라 제품 판매량이 10%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영업이익은 약 14%에서 많게는 18%까지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해요. 아, 매출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더 높게 나오는 구조군요. 맞습니다. 성장이 이익 증가로 바로바로 직결되는 아주 효율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자산 경량화 모델이 높은 수익성과 효율성을 가져다 준다는 점은 분명히 장점입니다. 인정해요. 하지만 이 모델에는 또 다른 이면,
보틀러 리스크라는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보틀러 리스크요? 아까 그 파트너 회사들 말씀이시죠? 네, 본사가 직접 생산이나 유통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보틀러 파트너들에게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만약에 이 보틀러들의 재무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코카콜라가 도와주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첫째로 코카콜라가 보틀러에게 판매한 그 비싼 농축액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위험이 생기죠. 이걸 대손 리스크라고 합니다. 아,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군요. 그렇죠. 둘째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코카콜라가 특정 보틀러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줬거나 보증을 서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보틀러가 파산이라도 하게 되면 코카콜라가 직접적인 재무적 손실, 즉 보증 리스크를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네, 한 추산에 따르면요. 특히 신흥국 보틀러들의 미수금 연체율이 딱 1%포인트만 상승해도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연간 약 5천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5천만 달러면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보틀러 리스크보다 어쩌면 더 큰 금액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환율 변동성 리스크입니다. 환율이요? 아, 해외 매출이 많아서 그런가요? 맞습니다. 코카콜라 전체 매출의 60% 이상이 미국 바깥, 해외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달러 가치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회계상 이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 대비해서 코카콜라가 사업하는 주요 국가들의 총화 가치가 평균적으로 5% 정도 하락했다. 즉 달러가 강세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코카콜라는 장부상으로 연간 3억 달러에서 많게는 5억 달러에 달하는 환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3억에서 5억 달러요. 와, 아까 보틀러 리스크보다 훨씬 큰데요? 훨씬 크죠? 앞서 말씀드린 보틀러 신용 리스크 잠재 손실 추정액이 5천만 달러였으니까 비교가 안 되죠. 결국 이 자산 경영화라는 모델이 모든 위험을 다 제거해주는 그런 만능 해결책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환율 리스크는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변수네요.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지적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코카콜라의 핵심 경쟁력, 흔히 말하는 경제적 해자, 모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코카콜라의 해자,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코카콜라의 그 비밀 레시피? 그걸 해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코카콜라의 진정한 해자는 그 레시피가 아니라 바로 브랜드 플랫폼과 유통 네트워크라는 아주 강력한 무형자산에 있다고 합니다. 브랜드와 유통망이요? 네, 인터브랜드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매년 발표하는 브랜드 가치 평가를 보면 코카콜라는 항상 최상위권에 있잖아요. 이 강력한 브랜드 파워는 곧 막강한 가격 전가력, 프라이싱 파워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가격 전가력이라면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산다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요. 코카콜라가 평균 판매 가격을 무려 13%나 인상했어요. 그런데도 판매량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13% 인상해도 판매량이 안 줄었다고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인건비가 올라도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성공적으로 넘길 수 있다는 뜻이죠. 이 가격 결정력 하나만으로도 연간 2억 700만 달러 이상의 추가 순이익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 능력 자체의 내재 가치를 따져보면 51억 7,5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연간 2억 700만 달러 추가 순이익, 내재 가치 51억 달러. 숫자만 보면 상당히 커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 수치를 코카콜라의 전체 규모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 규모라면 시가총액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코카콜라의 연간 순이익이 보통 한 1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은 지금 한 2,900억 달러 수준입니다. 네, 그렇죠. 이걸 비교해보면 가격 전가력으로 인해서 추가로 얻는 순이익이라는 2억 700만 달러는 전체 순이익의 약 2% 수준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내재 가치라는 51억 달러 역시 시가총액의 2%가 채 안 됩니다. 아, 그렇게 보니까 비중이 아주 크지는 않네요. 물론 2%가 뭐 작은 비중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과연 코카콜라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는 전략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도 남아요. 소비자들이 계속 받아줄 것인가 하는. 그렇죠. 소비자들이 언제까지 이 인상된 가격을 계속 수용할까요?
어느 순간 가격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마트 같은 데 가면 자치 브랜드, PB 상품들도 점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위협은 또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격 인상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코카콜라의 해자가 브랜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술적 해자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기술적 해자요? 코카콜라가 기술 기업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반도체 기술 이런 게 아니고요. 레시피도 아닙니다. 제품을 소비자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 즉 코카콜라만의 독자적인 앵커 보틀러 시스템과 AI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의미합니다. 운영 시스템을 기술이라고 보시는군요. 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보틀링 파트너들과 구축해온 그 유기적인 협력 관계와 정말 촘촘하게 짜인 유통망은 경쟁사가 단기간에 절대 모방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진입 장벽이라는 거죠. 그건 그렇죠. 그 네트워크는 정말. 그리고 공식적으로 연구개발 비용을 쓰는 비용은 거의 없지만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이걸 AI로 분석해서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이런 운영 기술 측면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운영 기술이라는 표현이 저는 약간 좀 모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앵커 보틀러 시스템은 물론 코카콜라의 오랜 강점이죠. 하지만 그게 첨단 기술이라기보다는 아주 잘 구축된 전통적인 시스템에 가깝지 않나 싶고요. 전통적인 시스템? 네. 그리고 AI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요즘 웬만한 글로벌 대기업들은 다 하고 있는 수식이지. 이게 코카콜라만의 아주 독보적인 기술적 우위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오히려 R&D 투자가 거의 없다는 점이 미래의 혁신 동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너무 브랜드와 유통망이라는 그 전통적인 강점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혹시 미래 시장 변화에 좀 뒤처질 위험은 없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혁신 동력 부재에 대한 우려, 일리가 있는 지적이네요. 그럼 이제 실제 실적을 통해서 코카콜라의 현재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고 미래는 어떨지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실적이 중요하죠.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요, 코카콜라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여서 환율 효과가 마이너스 2% 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적 매출, 그러니까 환율이나 인수합병 효과를 제외한 순수 성장률이 6%를 기록했습니다. 6%면 괜찮네요. 네,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 6% 성장의 내용인데요. 대부분이 가격 인상과 제품 믹스 개선 효과, 즉 프라이스 믹스가 플러스 5%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판매량 증가는 1%에 그쳤다는 거네요? 1%에 그쳤지만 그만큼 가격 결정력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준 셈이죠. 그리고 다가오는 2분기에도 이런 가격 인상 효과가 판매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상쇄하면서 순수익성 개선, 즉 테이크 레이트가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인상 효과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예상이군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률, OM도 1분기 약 32.0에서 32.5% 추정보다 더 개선되어서 32.5%에서 33.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분기 실적이 양호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숫자만 보면 그렇죠. 하지만 그 이면을 좀 보면요. 역시나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그 유닛 케이스 볼륨의 둔화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판매량 둔화요? 네, 말씀하신 대로 1분기 판매량 증가율은 고작 플러스 1%에 그쳤고 심지어 2분기에는 마이너스 1%로 역성장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예측이 있죠. 만약에 이 가격 믹스 성장률하고 판매량 성장률의 격차, 이 스프레드가 점점 줄어들거나 심지어 판매량 감소폭이 더 커져서 가격 인상 효과를 다 상쇄해버리는 상황, 즉 배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그동안 좋았던 수익성 개선세가 꺾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격 결정력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는 전략은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분석이 중요하겠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하니까요. 분석에 따르면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만 유지되어도 코카콜라는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글로벌 수요가 예상보다 더 강하게 회복되는 긍정적인 불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유기적 매출 성장률이 7에서 8%까지 나오고 영업이익률도 33.5% 이상을 달성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역시 코카콜라는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잘 버텨내는 올웨더 주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부정적 시나리오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이 생각보다 심해져서 판매량이 마이너스 3% 이하로 뚝 떨어진다거나 그래서 가격 인상 효과가 거의 다 상쇄되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유기적 매출 성장률은 1-2% 수준으로 둔화될 거고 영업이익률도 32%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되면 코카콜라가 가지고 있던 그 경기 방어주 프리미엄을 잃어버리면서 주가가 오히려 10%에서 15% 정도 하락할 위험도 있다는 거죠. 올웨더라는 말은 참 듣기 좋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동의합니다. 이어서 코카콜라 가치의 또 다른 중요한 기둥이죠. 현금 흐름의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FCF, 잉여 현금 흐름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코카콜라 기업 가치의 본질은 사실 이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잉여 현금 흐름, 프리캐시플로우, FCF 창출 능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FCF가 바로 배당금 지급의 원천이잖아요. 코카콜라는 무려 60년 이상 배당금을 연속으로 인상해온 대표적인 배당기족주 아닙니까? 그렇죠. 배당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죠. 네. 그리고 자사주 매입 같은 다른 주주 환원 정책의 재원이 되기도 하고요. 바로 이 꾸준한 FCF 덕분에 주가에 안정적인 프리미엄이 부여된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FCF의 변동성이 낮을수록, 즉 더 안정적일수록 시장이 더 높은 주가 수익 비율 PE 배수를 부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 3관계수를 마이너스 0.65 정도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FCF 변동성과 PE 배수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 마이너스 0.65가 있다. 흥미로운 분석 결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가정일 뿐이라는 점을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가설적인 분석이다. 네, 실제 그 인과관계의 강도라든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산 경영화 모델 덕분에 FCF의 효율성은 높을지 몰라도 예를 들어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폭증한다거나 혹은 예상치 못하게 수요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에 FCF 자체의 변동성이 커질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안정성 자체도 흔들릴 수 있다. 그렇죠. 자료에서도 FCF 변동성이 갑자기 급증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순이익이 5에서 10% 정도 감소하고 주가도 10에서 15% 하락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안정성이라는 게 영원 불변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변동성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당연히 고려해야죠. 하지만 경쟁사인 펩시코나 다른 음료 회사들과 비교해 볼 때 코카콜라의 FCF 창출 능력이나 마진율은 여전히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보틀링 사업을 과감하게 분사하면서 자본 집약도를 낮춰서 FCF 효율을 극대화한 전략은 저는 코카콜라의 뛰어난 리스크 관리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관리 역량? 네, 강력한 가격 결정력과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 능력 덕분에 FCF 변동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 시장에서 코카콜라에 부여하는 높은 PE 프리미엄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주가의 그 FCF 안정성이라는 가치가 상당 부분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뛰어난 리스크 관리 능력이라는 평가가 과연 미래에도 계속 유효할 것인가? 이건 좀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미래에도 유효할지. 네,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비용 통제 실패가 발생한다거나 혹은 시장 환경이 정말 급격하게 변해서 FCF 변동성이 갑자기 커지게 되면 그동안 누려왔던 안정성 프리미엄은 아주 빠르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프리미엄이 과연 과도하진 않은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죠. 경영진의 발표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가상 시나리오인데요. 가상 시나리오요? 네, 만약에 코카콜라가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아주 견조하게 제시하고 거기에 더해서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 동시에 발표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주가가 하루 만에 19%나 급등했다고 치는 거죠.
와, 19% 급등이면 정말 엄청난데요? 그렇죠. 이런 상황은 단순히 실적이 좋았다는 걸 넘어서 회사가 주주 환원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자사주 매입 발표는 회사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대한 경영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는 거죠. 19% 급등이라 정말 이례적인 반응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그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실제로 주당 순이익 EPS 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계산해보면 0.0356% 정도로 매우 미미합니다. 0.0356%요? 거의 없네요. 네, 이건 뭐 거의 재무적인 효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19%라는 주가 급등이 과연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 즉 펀더멘탈 개선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사주 매입이라는 시그널링 효과에 대한 시장의 좀 과민한 반응이거나 단기적인 모멘텀 때문은 아닌지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재무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은 맞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자사주 매입은 특히 코카콜라처럼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배당 귀족주에게는 그 신호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호의 중요성이요? 네, 이건 앞으로도 배당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약속, 그리고 주가가 혹시 떨어지더라도 회사가 방어해 줄 거라는 그런 하방 경직성 확보에 대한 약속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런 강력한 긍정적 신호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70달러에서 73.50달러로 5% 정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 주가 상향의 근거가 신호의 강도라든지 프리미엄 부여라는 점이 저는 약간 좀 주관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과연 그 1억 달러라는 코카콜라 규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가 정말로 5%의 프리미엄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신호일까요? 경영진이 보내는 신호를 해석하는데 너무 많은 가중치를 두는 것은 아닌지 좀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네, 신호 해석에 대한 관점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군요. 좋습니다. 다음은 향후 실적 가이던스 분석과 그에 따른 주가 시뮬레이션 결과인데요. 네, 다음 분기 전망이군요. 네, 다가오는 3분기 주당 순이익 EPS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현재 0.78달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카콜라가 과거에 계속해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왔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치, 즉 의사 컨센서스는 0.80달러 정도로 더 높게 잡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의사 컨센서스요? 실제 컨센서스보다 높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코카콜라는 워낙 꾸준히 기대를 상회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만약 실제 3분기 EPS가 이 0.80달러 내외로 나온다면 시장은 이걸 비트로 받아들여서 주가가 2에서 4% 정도 상승할 수 있고요. 만약 0.83달러 이상으로 훨씬 더 잘 나온다면 이건 서프라이즈로 간주되어서 주가가 5에서 8% 이상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의사 컨센서스라는 개념 자체가 뭐랄까 좀 분석가의 주관적인 기대치가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실제 EPS가 그냥 공식 컨센서스인 0.78달러 수준에 부합하게 나오거나 혹은 그보다 더 낮게 예를 들어 0.75달러 미만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상을 밑돌 경우요. 네. 그럴 경우에는 주가가 중립적이거나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오히려 하락,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7% 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미스가 나올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코카콜라의 가격 결정력이 약해졌나 하는 우려를 하게 되면서 그동안 누려왔던 경기 방어주로서의 매력을 크게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계속 비트를 기록했다고 해서 미래에도 반드시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항상 최악의 경우도 염두에 둬야겠죠. 실적 발표 전에 여러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이제 이런 분석들을 바탕으로 실제 2분기 실적 발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이군요. 네,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 만약 2분기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와서 예를 들어 유기적 매출 성장률이 7% 이상 나오고 판매량도 2% 이상 증가하고 연간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하는 이런 부울 시나리오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적극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코카콜라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강한 기대를 반영하는 거죠.
실적이 아주 좋을 경우네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옵션 시장의 변동성 지표, 즉 내재 변당성 IV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실적 발표 전후로 예상되는 주가 변동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1.9% 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9%면 정말 낮은데요. 그렇죠.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코카콜라의 실적 발표에 대해 큰 변동성 없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코카콜라의 안정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그 체크리스트의 베어 시나리오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기적 매출 성장률이 5% 미만으로 부진하고 판매량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심지어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요. 아, 그럴 경우에는 네, 그때는 매도 이견과 함께 주가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8%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낮은 내재 변동성 IV라는 것도 이건 어디까지나 시장의 예상일 뿐이잖아요. 만약 실제 결과가 이 베어 시나리오처럼 정말 안 좋게 나타난다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큰 폭의 주가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어쩌면 이 낮은 IV가 시장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일종의 컴플레이선시를 나타내는 지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시장의 안일함.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코카콜라의 장기적인 리스크와 기회 요인, 그리고 최종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장기 전망과 가치 평가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카콜라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분석됩니다. 바로 비탄산 음료 시장 및 신흥 시장으로의 침투입니다. 비탄산과 신흥 시장이요? 네, 지금 탄산음료 시장은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생수, 주스, 차, 커피, 스포츠 음료 같은 비탄산 음료 시장은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크고 특히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신흥 시장에서는 소득 증가와 함께 음료 소비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성장 여력이 있죠. 만약 코카콜라가 이 포트폴리오 대전환에 성공해서 비탄산 음료 비중을 성공적으로 늘리고 신흥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한다면 공략 가능한 전체 시장 템이 현재보다 25%나 더 확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평균 성장률 CAGR도 현재의 5에서 6% 수준에서 7에서 9%까지 높아질 수 있고요. 이는 주가에도 25%에서 40% 이상의 장기적인 상승 잠재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와, 25에서 40% 상승이면 엄청난데요.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설탕세 도입 같은 정부 규제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코카콜라가 가진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유통망이라는 해자가 이런 어려움들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을 감안한 리스크 조정 할인율 AADR 7.5%를 적용해서 가치를 평가해 봐도 여전히 현재 주가 대비 10%에서 18%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는 결론입니다. 장기적인 기회가 크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비탄산 음료나 신흥 시장은 분명 매력적인 시장이죠. 하지만 그만큼이나 장기적인 리스크, 특히 전 세계적인 설탕세 도입 확산이나 환경 규제 강화 같은 이런 리스크도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리스크 말씀이시죠? 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개된다면 예를 들어 주요 국가들 대부분이 강력한 설탕세를 도입하고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면 코카콜라의 연간 매출이 8%에서 12%까지 급감하고 순이익은 15%에서 20%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20%에서 30%까지 하락할 수도 있고요. 와, 그렇게까지 떨어질 수도 있군요. 그렇죠. 이건 코카콜라의 핵심 사업 모델, 즉 설탕기관의 탄산음료 판매라는 그 모델 자체를 위협하는 아주 구조적인 리스크입니다. 과연 비탄산 음료로의 전환이나 신흥시장 침투가 이 구조적인 리스크를 완전히 다 상쇄할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리스크 조정 할인율 AADR에 반영된 리스크 프리미엄 플러스 1% BP이라는 게 과연 이런 심각성을 충분히 다 반영한 수준인지도 의문이고요. 10에서 18% 정도의 상승 여력이 과연 이 정도의 구조적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충분한 보상인가? 이건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대한 시각은 확실히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군요. 균형 잡힌 분석을 위해 꼭 필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코카콜라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파고 들어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논의를 요약해보면 코카콜라는 역시 그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글로벌 유통망을 기반으로 한 독특한 자산 경량화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주 높은 수익성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꾸준히 창출해내고 있다는 점은 분명 코카콜라의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배당을 꾸준히 늘려왔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배당 성장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그런 강점들은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지적했던 것처럼 상당히 높은 부채 비율 문제라든지 보틀러 파트너나 환율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그리고 핵심 경쟁력이라고 여겨졌던 그 가격 결정력에 대한 잠재적인 소비자 저항 문제나 장기적으로 점점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각종 규제 리스크 역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코카콜라가 이 비탄산 음료 시장으로 얼마나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가 결국 코카콜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이 부여하고 있는 이 프리미엄 가치가 과연 이러한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얼마나 균형 있게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투자자들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심층 분석이 코카콜라라는 기업을 다각도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최종적으로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오늘 저희가 분석한 내용 중에는 AI에 의해 생성된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정보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